캐나다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토론토에서 진행된 한 실험 카메라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해 보이는 일촉즉발의 특정 상황이 연출되었을 때 오직 한국인들만 불과 3초 만에 보인 놀라운 공통적인 행동 때문인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 한국인들이 마치 미리 짠 것처럼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캐나다 방송국 PD는 대체 한국인들은 집에서 어떤 교육을 받길래 이런 대처가 몸에 배어 있는 거냐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실험 제작진들조차 한국인들의 침착하고도 일관된 반응에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다는데요. 특히 같은 상황에 놓였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는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현장에 있던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한국인들이 보여준 행동은 캐나다 현지에서 순식간에 큰 화제가 되었고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찬사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한국인들이 그 위급한 순간 3초 만에 공통적으로 보인 행동은 무엇이었으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행동했기에 유독 한국인들의 모습이 캐나다 전역에 이토록 깊은 인상을 남기며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인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CBC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PD 엘리자베스 존슨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풀리지 않는 무거운 고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10살배기 아들,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진 리암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죠. 요즘 들어 리암은 부쩍 세상에 대한 질문이 많아졌고 저는 그 해맑은 질문들에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밤마다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기도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리암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사람들이 제 아들에게 어떤 시선을 보낼지 생각하면 매일 밤 잠 못 이루기 일쑤였어요. 제 책상 위에는 리암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낡은 사진 액자가 놓여 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제 죄책감과 한 가닥 희망이 교차하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최근 남편 마크와는 리암의 특수 교육 문제와 제 일에 대한 그의 불만으로 인해 거의 매일같이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가 과거 비슷한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다가 취재원과의 문제로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던 트라우마를 다시 겪을까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곤 했죠. 그의 걱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알기에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져 갔습니다. 리암이 혼자 길을 나섰을 때 세상은 과연 그에게 손을 내밀어 줄까? 이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에서 시작된 고민은 결국 공존의 온도, 도시의 시선이라는 새로운 사회실험 다큐멘터리 기획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질문의 답을 통해 제 아들에게 보여줄 세상을 미리 엿보고 더 나아가 조금이라도 바꿔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이 실험이 제 과거의 상처를 다시 들쑤시는 위험한 일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의 반대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어떤 절박함마저 느껴져서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다큐를 통해 찾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시혜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의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타인의 어려움에 대한 적절한 거리와 진정한 도움 사이의 경계를 탐색하고 싶었어요. 더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공존하는 사회의 가능성을 묻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이 실험은 저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이자 남편 마크에게 제 신념과 트라우마 극복 의지를 증명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이기도 했을 겁니다. 제작팀 회의에서 저는 제 진심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정직하게 담아내고 함께 고민할 지점을 찾아봅시다. 촬영 감독 브라이언은 제 의도를 지지하면서도 제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PD님, 이번 프로젝트는 특히 더 감정적으로 힘드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 일처럼 되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동료의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 과거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지만 저는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저는 실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론토 시내의 번화가, 한적한 주택가 골목, 공원 입구 등 다양한 상황과 장소를 신중하게 설정했습니다. 제 손으로 지도 위에 실험 장소를 하나하나 표시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문득 리암이 가장 좋아하는 공원의 풍경이 겹쳐 보였고
그곳에서 마크와 격렬하게 다투던 기억이 떠올라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그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시각장애인 연기자로는 데이빗 스미스 씨를 섭외했습니다. 청자켓을 즐겨 입는 그는 30대 초반의 백인 남성으로 제 이전 다큐들을 인상 깊게 봤다며 역할에 깊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와 악수하는 순간 저는 이 실험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 스치는 그늘, 그리고 그가 유독 자신의 낡은 흰 지팡이를 어루만지는 모습에서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를 느꼈습니다. 그 지팡이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무언가 새겨져 있는 듯 보였지만 차마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데이빗 씨에게 진심을 담아 부탁드렸습니다. 절대 과장된 연기를 하지 말아 주세요. 실제 시각장애인이 겪을 법한 자연스러운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눈빛에서 그는 무언가를 읽었는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PD님. 저도 이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찾아야 할 사람도 있고요. 찾아야 할 사람이라니요. 그의 말은 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지만 더 이상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닌 듯했습니다. 최종 점검 회의에서 저는 촬영팀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포착해야 합니다. 개입은 최소화하고 안전 문제 발생 시에만 즉각 대처해 주십시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가방 속 위암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를 슬쩍 만져보았습니다. 어쩐지 오늘따라 손이 더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말입니다. 캐나다 사회의 다문화주의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도움이라는 구체적인 행동 앞에서는 어떻게 발현될지 쉽게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에 분주한 도시를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죠. 어쩌면 저는 답을 알고 싶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촬영 준비로 저는 이미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제발 이번 실험만큼은 제 과거의 쓰라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시험 첫날 토론토의 심장부 던다스 광장에 우리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청자켓을 입은 데이빗 씨가 흰 지팡이를 짚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 소리를 기다리는 모습이 제 모니터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등은 음향 신호가 고장난 상태였죠.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마치 제 아들 리암이 홀로 그곳에 서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고 제 마음은 조마조마해졌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데이빗 씨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흘기 쳐다봤고 어떤 이는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저는 통제실 모니터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예상보다 더 차가운 풍경에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브라이언이 제 옆에서 짧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의 표정에서 어떤 불편함을 읽었습니다. 그 역시 이 상황이 안타까웠던 것이겠지요. 10여 분이 흘렀을까 한 중년 여성이 데이빗 씨에게 다가와 도움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작은 희망이 생기는가 싶었지만 데이빗 씨가 길을 건너려는데 신호가 언제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자 여성은 저기 버튼 누르면 돼요. 라고 말로만 알려주고는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제 눈가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데이빗 씨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고개를 떨구더니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의 표정에서 어떤 체념과도 같은 감정을 읽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듯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캐나다식 배려인가? 개인의 독립성을 존중하기에 직접적인 개입은 피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바쁜 도시의 무관심일까? 아들 리암이 혼자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떨지 상상하자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첫 번째 실험 종료 후 저는 제작진에게 애써 담담한 척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이기도 하지만 막상 보니 마음이 무겁네요. 하지만 이게 현실일 수 있습니다.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PD로서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문득 데이빗 씨가 실험 시작 전 했던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는 말과 방금 전 그의 기묘한 미소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무엇을 확인한 것일까요? 이 실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장소를 켄싱턴 마켓 입구로 옮겨 두 번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데이비 씨가 길가에 떨어뜨린 장갑을 찾기 위해 더듬거리는 상황이었죠. 제 카메라는 그의 절박한 손짓을 클로즈업으로 담았습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저는 가끔 그가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흰 지팡이가 유독 위태로워 보였고 제 마음은 다시금 조여들었습니다. 젊은 커플이 데이비 씨를 발견했지만 잠시 서로를 쳐다보더니 못 본 척하며 지나갔습니다. 바로 옆 가게 주인은 창밖으로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한 번 탄식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 데이비 씨 주변은 적막감만 감돌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괴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무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걸까? 내 아들 리암도 이런 시선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핑 도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촬영 감독 브라이언이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PD님, 조금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몰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실험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데이비 씨도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과거의 그 프로젝트처럼 또다시 출연자에게 상처를 주실 겁니까? 그의 말에는 걱정과 함께 날카로운 지적이 담겨 있었고 제 과거의 트라우마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캐나다는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 환경은 잘 갖춰져 있지만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건 아닐까. 통합 교육을 받고 자랐음에도 왜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걸까? 저는 과거 리암과 함께 공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용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런 깊은 고민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브라이언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실험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험의 윤리성에 대한 고민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죠. 쉬는 시간, 저는 데이비 씨가 몰래 누군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제 의구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는 대체 누구와 그런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 실험은 공원 산책로 입구에서 진행했습니다. 데이비 씨가 벤치를 찾지 못하고 서성이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한 학생이 멈춰 서서 저기 앞에 벤치 있어요. 라고 소리쳐 알려주고는 쌩안이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짧고 빨라서 허무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그래도 아예 무관심은 아니네. 하지만 저것도 도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들 리암에게도 저런 식의 도움이 전부라면 너무 막막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식의 도움은 진정한 의미의 도움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제작진 중 한 명이 제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PD님, 캐나다 사람들은 타인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 아닐까요? 그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지만 저는 쉽게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반문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말 도움이 절실한 순간에도 그런 거리두기가 옳은 걸까요? 제 아들 리암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거리를 둘까요?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제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마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리암이 학교에서 갑자기 높은 열과 함께 경련을 일으켜 응급실로 향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크는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일에 미쳐서 애가 아픈 줄도 몰랐던 거 아니냐. 지금 바로 가봐야겠어요. 저는 모든 것을 멈추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마음은 실험 현장보다 더 어둡고 무거웠으며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마크에 대한 원망이 저를 사정없이 덮쳤습니다. 어쩌면 마크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다행히 리암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며칠간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리암의 작은 손을 잡고 밤을 새우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없었다면 리암은 혼자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만약 제가 아들의 곁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면 세상은 리암에게 얼마나 차가울까요? 제 일에 대한 깊은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 때문인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 마크는 병실에서 제게 저를 거세게 다그쳤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 당신 너무 이 일에만 매달리는 거 아니야. 리암에게 더 신경 써야지. 당신 때문에 리암이 아픈 것 같아.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지만 저는 이 실험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실험이야말로 리암을 위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아니, 그래야만 한다는 절박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의 골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의 원망 섞인 눈빛을 마주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며칠 후 리암의 상태가 호전되자 저는 촬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크는 제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고 우리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는 듯했습니다. 촬영 현장으로 돌아온 제게 브라이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PD님, 괜찮으십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 어릴 적 사고로 평생 휠체어를 타야 했거든요. 그때 가족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PD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놀랐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음 부분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기 전에 혜택 하나만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입니다.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어요.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신용카드도 현금 캐시백을 최대 2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수당으로 최대 현금을 지원합니다.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합니다.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다시 찾은 블루어 스트리트. 데이비 씨가 청자켓을 입고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제 모니터 화면으로 단정한 옷차림의 한 동양인 여성이 데이비 씨를 발견하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다르기를. 리암의 얼굴과 브라이언의 고백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여성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데이비 씨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바로 옆에 서기보다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그의 팔 소매를 아주 가볍게 톡톡 건드리며 실례합니다.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조심스러운 손짓을 클로즈업으로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데이비 씨가 인기척에 고개를 돌리자 여성은 그제야 그의 눈을 부드럽게 맞추며 차분하고 상냥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혹시 길 건너시려는 거예요? 제가 뭔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그녀의 눈빛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가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진실된 눈빛이었습니다. 데이비 씨가 네, 맞아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답하자 여성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지금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같이 건너는 것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녀의 미소에서 가식 없는 진심을 읽었습니다. 리암이 아팠던 며칠 동안 제 마음속에 쌓였던 어둠이 조금 걷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데이비 씨가 고맙습니다. 라고 하자 여성은 데이비 씨의 팔꿈치 아랫부분을 살며시 잡도록 안내하며 천천히 보조를 맞추어 함께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같이 걸을게요. 바닥이 조금 울퉁불퉁하니 조심하세요. 저는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모습, 여성의 세심한 안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배려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넌 후 여성은 데이비 씨의 팔을 놓기 전에 재차 확인하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혹시 가시는 곳까지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때 데이비 씨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저는 모니터를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잠시 고개를 숙였고 무언가를 찾는 듯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데이비 씨가 약간 잠긴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하자 여성은 두 손을 모으며 살짝 얼굴을 붉히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살짝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뭐요? 제가 한 것도 별로 없는데요. 조심히 가세요. 그녀의 당황한 듯한 표정과 손짓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데이비 씨는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흰 지팡이 손잡이 부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작은 펜던트 같은 것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펜던트가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여성을 따라가 정중하게 실험 카메라였음을 밝히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여성은 처음에는 매우 놀라며 당황했지만 제가 직접 다가가 프로그램의 취지를 차분히 설명하자 마지못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녀의 모습이 순수해 보였습니다. 제가 정말 자연스럽고 세심하게 도움을 주셨어요. 혹시 평소에도 이런 일을 자주 하시나요? 라고 묻자 여성은 손사래를 치며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PD님.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특별히 잘한 건 없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온 김민지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른들이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분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배우거든요. 몸에 배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너무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 거려.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해주셔서요. 한국인이라는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전에 제가 막연히 기대했던 다른 반응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지 씨의 말과 행동에서 칭찬 자체를 어색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낮추려는 태도를 관찰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겸손이 미덕이라고 들었는데 저런 모습일까? 이것이 몸에 밴 겸양인지 아니면 타인의 평가에 대한 부담감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한편 데이비 씨는 민지 씨의 인터뷰를 지켜보며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지팡이 손잡이의 작은 펜던트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더 많은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는 민지 씨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토록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바로 진정한 선행의 증거일지도 모르겠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 저런 순수함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리고 문득 데이비 씨가 실험 시작 전에 했던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는 말과 그의 지팡이에 달린 펜던트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는 과연 무엇을 확인한 것일까요? 저 펜던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실험을 위해 우리는 토론토의 유명 관광 명소인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로 향했습니다. 데이비 씨가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에서 잠시 방향을 잃고 두리번거리는 상황을 설정했죠. 민지 씨의 따뜻함 이유라 그런지 제 마음속에는 혹시 또 하는 작은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민지 씨와 같은 국적의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고요. 그때 대여섯 명쯤 되어 보이는 한 무리의 동양인 단체 관광객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타났습니다. 저는 순간 민지 씨를 떠올리며 저들도 한국인일까? 그렇다면 하고 잠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이드의 깃발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도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로 자기들끼리 알아들을 수 없는 시끄러운 말로 떠들며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제 기대는 순식간에 불안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 중 일부가 데이비 씨를 발견하고는 신기하다는 듯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몇몇은 데이비 씨의 바로 앞에서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었고 또 다른 이들은 자기들끼리 떠들며 데이비 씨를 손가락질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데이비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의 손에 들린 흰 지팡이가 파르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불쾌감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기에 저토록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것일까? 혹시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 아니면 원래 저런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일까? 제발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란스러움과 무례함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이 제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PD님, 저 사람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기를. 저는 속으로 빌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데이비 씨를 완전히 에워싸고는 길을 막아버렸고 데이비 씨는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니어로 안전요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상황 주시하세요.
만약을 대비해야 합니다. 제 손에 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체 관광객 중 한 명이 데이비 씨에게 다가가 서툰 영어로 도와줄까요? 길 잃었어요? 라고 물으며 그의 팔을 갑자기 잡아 끌려 했습니다. 데이비 씨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명이 동시에 다른 방향을 가리키며 제각각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데이비 씨를 돕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기한 구경거리를 만난 아이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해요. 아니, 저쪽이 더 빨라요.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데이비 씨는 완전히 혼란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데이비 씨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움이 아니라 명백한 괴롭힘이자 무례함이었습니다. 결국 한 남성이 데이비 씨의 지팡이를 멋대로 잡아들고는 내가 안내할게요. 라며 그를 차도 쪽으로 이끌려 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고 저는 모니터를 보며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안 돼요. 그쪽은 위험해요. 저들의 무지함과 무례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때 데이비 씨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두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함께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절규는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행히 저희 안전요원이 재빨리 개입하여 데이비 씨를 보호하고 관광객들을 제지했습니다. 소란이 겨우 진정된 후 저는 안전요원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어느 나라에서 온 거죠? 안전요원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PD님, 중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이랍니다. 가이드가 그러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는 듯 했습니다. 결국 중국인들이었군요. 안 그래도 최근 몇 년간 중국과의 여러 문제로 캐나다 전체가 시끄러운데 저런 기본적인 공중도덕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이라니. 과거 뉴스에서 봤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심지어 현지 경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까지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어김없이 음식물 포장지와 담배꽁초 몇 개가 보기 흉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촬영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저는 과거 일부 현지인들이 질서 없는 관광객이 줄어 쾌적해졌다고 말했던 기사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선의조차 찾아보기 힘든 저들의 행동에 제 마음은 착잡함을 넘어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불쾌했던 경험 때문에 저는 마지막 실험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교통량이 많고 복잡한 스파다이나 에비뉴와 칼리지 스트리트 교차로. 저는 이곳을 마지막 실험 장소로 선택한 이유를 제작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도움이 절실한 상황을 설정해보고 싶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날 테니까요. 데이비 씨는 이전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듯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데이비 씨는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횡단보도에 한 발짝 들어서는 아찔한 연기를 준비했습니다. 안전요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장하며 대기하는 모습이 데이비 씨의 긴장한 표정과 교차되었습니다. 이전의 경험 때문에 데이비 씨도 더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흰 지팡이가 유독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해. 그리고 누군가 나타나 주길. 제 머릿속에는 아들 리암이 비슷한 위험에 처하는 악몽 같은 상상이 스쳐 지나갔고 제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크의 비난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실험 시작. 데이비 씨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뻗으며 빨간불에 횡단보도로 한 걸음 내딛자 경적 소리가 짧게 울리고 몇몇 운전자들이 놀란 듯 속도를 줄였습니다. 긴박한 효과음과 함께 제 카메라는 흔들리며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한 젊은 동양인 남성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의 놀란 눈빛을 클로즈업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또 중국인이면 어쩌지. 제발 아니기를 하지만 또 그들이겠지. 하는 불안감과 체념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방금 전에 끔찍했던 기억 때문에 저는 이미 선입견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신락 같은 기대가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젊은 남성은 데이빗 씨가 위험하게 횡단보도로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마치 훈련된 사람처럼 상황의 심각성을 즉각적으로 인지한 듯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어떤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남성은 망설일 틈도 없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인도 옆에 그대로 내팽개치듯 세우고는 잠시만요. 위험해요. 라고 외치며 데이빗 씨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자전거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의 얼굴에는 다급함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역동적인 움직임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아까 그 중국인 관광객들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의 용기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차들이 멈칫하는 사이 남성은 순식간에 데이빗 씨의 팔을 강하게 붙잡고 그를 안전한 인도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행동은 조금 거칠었지만 오직 데이빗 씨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지금 빨간불이라 차들이 와요.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남성의 빠르고 단호한 계산 없는 행동의 안도감과 함께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자신의 안전은 생각지도 않는 건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중국인 중에서도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내 편견이었을까? 제 마음속에서 기대와 의심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데이빗 씨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맙습니다. 제가 신호를 잘못 봤나 봐요. 라고 말하자 남성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말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데이빗 씨가 그의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데이빗 씨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남성은 데이빗 씨가 진정한 것을 확인한 후에도 바로 떠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제가 다음 신호 때 같이 건너드릴게요. 여긴 좀 복잡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친절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내팽개쳤던 자신의 자전거는 신경도 쓰지 않는 듯 오직 데이빗 씨의 안전만을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쳐다보자 오히려 약간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의 어색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목받는 것을 싫어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성의 행동에서 어떠한 계산이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을 구하려는 듯한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인간애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의 시선에 불편해하는 것을 보고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저런 대단한 일을 하고도 왜 저렇게 쑥스러워하는 걸까? 혹시 아까 그 중국인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인 걸까? 아니면 내 생각이 틀렸던 걸까? 저는 제 선입견에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남성은 데이빗 씨의 팔을 단단히 잡고 씩씩하게 횡단보도를 함께 건넜습니다. 자, 이제 건너요. 제가 앞에서 잘 볼게요. 길을 건너는 동안에도 그는 주변을 살피며 데이빗 씨를 보호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저는 왠지 모를 강인함을 느꼈습니다. 믿음직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무사히 길을 건너자 남성은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다 왔습니다. 이제 괜찮으시죠? 라고 물었고 데이빗 씨가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라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남성은 아닙니다. 뭐려? 조심해서 가세요. 라고 말하고는 얼른 자기 자전거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그의 쑥스러움에 황급히 자리를 뜨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데이빗 씨가 그의 팔을 다시 한번 강하게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당신 지팡이에 달린 그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혹시 당신 어머니 성함이? 데이빗 씨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그의 질문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저 역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남성에게도 실험 상황이었음을 알리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남성은 데이빗 씨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게 다 촬영 중이었어요? 아이고,
라며 크게 당황하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의 반응은 민지 씨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망설임 없이 도와주셨어요. 자전거까지 내버려두고 달려오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라고 묻자 남성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자전거야 뭐 나중에 챙기면 되죠.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조금의 꾸밈도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영웅적인 행동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라고 진심으로 칭찬하자 남성은 손사래를 치며 연신 땀을 닦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에이, 영웅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제가 특별히 잘한 건 없습니다. 너무 좋게 말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데이비 씨는 여전히 그의 지팡이와 남성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디자인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로운 일을 보고 지나치지 말라고 배우거든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위급 상황 대처 훈련 같은 걸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몸이 먼저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니 좀 쑥스럽네요.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한국인 이준영.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한 번의 충격과 함께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가졌던 또 중국인이겠지라는 선입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한국인들의 한결같은 모습에 대한 경외감, 동시에 중국인들에 대한 제 부정적인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묘한 재확인이었습니다. 인터뷰 도중 데이비 씨가 준영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지팡이에 달린 작은 펜던트 혹시 은혜라는 이름과 관련이 있나요? 준영 씨는 놀란 눈으로 데이비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건 돌아가신 제 할머니 유품인데요. 할머니 성함이 김은혜셨습니다. 데이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김민지 씨와 이준영 씨, 그리고 데이비 씨를 한자리에 초대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준영 씨 할머니의 유품과 데이비 씨 어머니의 연관성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어야 했습니다. 제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비밀이 밝혀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그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데이비 씨에게 물었습니다. 데이비 씨, 아까 준영 씨 할머니 유품에 대해 물으셨는데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데이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 성함도 김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제게 작은 은방울 펜던트가 달린 지팡이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셨죠.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준영 씨가 놀라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젊으셨을 때 캐나다로 이민 오셨다가 어떤 사고로 몸이 불편한 아들을 홀로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손자들에게 은혜를 잊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죠. 이 펜던트는 할머니가 가장 아끼시던 물건입니다. 그의 말에 민지 씨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데이비 씨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저를 입양 보내셨어요. 저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하셨지만 결국 다시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저는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어머니가 말씀하신 따뜻한 세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두 분을 만나고 그리고 준영 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마치 기적 같습니다. 그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고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민지 씨와 준영 씨는 말없이 데이비 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저 역시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실험을 통해 제가 찾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이런 진실된 순간들, 국경과 문화를 넘어선 인간적인 연결과 운명적인 이끌림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비 씨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자 찾고 싶었던 사람이었을까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데이비 씨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촬영장은 한동안 깊은 침묵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입양 후에도 어머니를 잊지 못했고
어머니의 나라 한국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을 품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실험에 참여한 것도 어쩌면 무의식 중에 어머니의 흔적을 찾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한국인의 정과 배려에 대해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두 분을 보면서 저는 제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모습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데이비 씨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흰 지팡이에 달린 작은 펜던트가 유독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와의 연결고리이자 희망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민지 씨와 준영 씨는 말없이 데이비 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저 역시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실험을 통해 제가 찾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이런 진실된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따뜻한 교감,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촬영이 끝난 후 브라이언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PD님, 사실 제 여동생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사고로 다리를 다쳐 평생 휠체어를 탔죠.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비 씨의 이야기와 두 분의 모습이 제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답을 조금은 찾은 것 같습니다. 그의 고백에 저는 그가 왜 이 실험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보였는지 뒤로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이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답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데이비 씨와 브라이언, 그리고 두 한국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인간적인 연결과 연대의 힘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쩌면 국적이나 문화를 넘어선 더 근원적인 무언가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때로 기적과도 같은 인연을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오늘의 경험은 제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편집실에서 밤늦도록 촬영본을 돌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캐나다 사회의 냉담함에 실망하고 두 한국인의 따뜻함에 감동했지만 이제는 그 이면의 복잡한 문화적 맥락과 함께 데이비 씨의 개인적인 아픔과 기적 같은 인연까지 더해져 더욱 복잡하고 숭고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소란스러움과 위험천만했던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해 제가 느꼈던 분노와 무력감도 생생했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을 어떻게 다큐멘터리에 담아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제 아들 리암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도움일까? 아니면 그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필요한 순간에만 적절히 개입하는 것일까? 이 근본적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한국인이 보여준 모습, 그러니까 칭찬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자신의 선행을 끊임없이 낮추는 태도는 데이비 씨 어머니의 가르침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겸손을 넘어선 깊은 인간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러한 반응이 한국 사회의 칭찬에 인색한 문화나 평가에 대한 부담감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몸에 밴 겸손과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책임감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데이비 씨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쳤던 삶의 방식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행동이 집단주의적 상호보조와 정의라는 독특한 감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과 캐나다인들의 행동이 개인의 자율성 존중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모두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문화 속에서 진심으로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의 발현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의 사례처럼 기본적인 질서와 타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행동은 어떤 문화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생각 또한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긴급한 위험 상황에서 주저없이 몸을 던진 이준영 씨의 모습과 상대방을 세심하게 배려하며 다가간 김민지 씨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진정성 있는 겸손함에서 인간적인 연결의 중요성과 깊은 감동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데이비 씨의 눈물과 기적 같은 인연은 그 증거였습니다. 방법은 달라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은 통하는 법이지요. 그리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끈이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데이비 씨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의 오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공존의 온도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캐나다 실험 카메라, 두 한국인이 만든 기적, 그리고 한 남자의 눈물을 달기로 했습니다. 이 제목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특정 문화를 비난하거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 스스로 도움과 공존, 그리고 인간적인 연결과 운명적인 만남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방향으로 편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중국인 관광객들의 에피소드를 통해 기본적인 공공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으니까요. 캐나다인들의 다양한 반응과 그 이유, 그리고 한국인들의 대조적인 모습과 그들의 문화적 배경, 데이비 씨의 개인적인 사연과 감정 변화, 그리고 그를 둘러싼 기적 같은 인연을 균형 있게 보여주되, 특히 두 한국인이 보여준 진심 어린 도움과 그 이후에 쑥스러워하고 겸손해하는 모습들을 섬세하게 부각하여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순수함이 잘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두 한국인의 인터뷰 장면에서는 그들의 순수한 동기와 칭찬에 어쩔 줄 몰라하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편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특별한 영웅이 아닌 진심을 다하는 평범한 이웃의 모습으로, 그리고 데이비 씨에게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현한 사람들로 비춰지도록 연출했습니다. 데이비 씨의 눈물과 그가 발견한 인연은 그들의 진심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마지막 편집을 진행했습니다. 이 다큐를 통해 제 아들 리암이 살아갈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기를,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다가갈 수 있기를, 그리고 진심 어린 선행 뒤에 숨겨진 그들의 아름다운 겸손함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으며 때로는 기적과도 같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남편 마크에게도 이 다큐의 일부를 보여주었고, 그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의 오랜 갈등에도 작은 온기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들 리암에게 제가 만들고 있는 다큐멘터리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아저씨가 길에서 어려움을 겪는 실험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그 아저씨에게도 한국인 어머니가 계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리암이 제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아이는 제 생각보다 훨씬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리암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엄마?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도와주려다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기도 했단다. 특히 중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좀 그랬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게 도와주기도 했어.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랬단다. 그리고 그 도움 덕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아이에게 세상의 모든 면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암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요? 그 사람들은 안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무슨 놀라운 일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글쎄 아마도 서로 돕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봐. 그리고 아주 용감했단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몸을 던져서 도와주려고 했어. 그리고는 자기가 잘한 일인데도 막 부끄러워했단다. 칭찬받는 걸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 마치 내 외할머니처럼 말이야. 그리고 그 아저씨는 그분들 덕분에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분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단다. 정말 기적 같았지. 리암은 잠시 생각하더니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 그리고 나도 누구 도와주고 부끄러워해보고 싶다. 그게 더 멋진 것 같아. 나도 누군가에게 기적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저는 아들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가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이 실험을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아들의 말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희미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리암. 세상에는 분명 그런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런 멋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기보다 조용히 미소 짓는단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적이 될 수도 있단다. 엄마가 만드는 다큐도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란다. 그때 리암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데이빗 아저씨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처럼 멋진 이야기도 만들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의 성장이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완성 후 방송사 내부 시사회, 그리고 CBC 채널을 통한 전국 방송은 예상보다 훨씬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캐나다 실험 카메라, 두 한국인이 만든 기적, 그리고 한 남자의 눈물이라는 부제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듯했습니다. 방송국에는 문의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나였다면 어땠을까? 캐나다의 개인주의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두 한국인의 용기와 배려, 그리고 그들의 순수한 겸손함에 깊이 감동했다.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다. 그들은 왜 칭찬에 저렇게까지 부끄러워했을까? 정말 대단하다. 데이비 씨의 이야기가 너무 슬프지만 감동적이다. 기적은 정말 있는 걸까? 중국인 단체 관광객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저런 민폐는 정말 사라져야 한다. 선의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예의와 질서가 우선이다. 는 비판과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는 이 다큐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며 제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고, 일부에서는 우리도 저런 진심과 겸손을 배울 필요가 있다. 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몇몇 한국 교민 커뮤니티에서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맞아, 우리 한국 사람들 저렇지 라는 공감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방송 후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과 강연 제안 속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고 꾸준히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다큐는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그 겸손한 영웅들의 모습, 그리고 데이비 씨의 용기와 기적 같은 인연이 그 해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 리암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던 중 리암이 넘어져 도움이 필요한 순간 한 캐나다 청년이 주저없이 다가와 리암을 도운 후 리암에 고맙습니다. 라는 말에 살짝 얼굴을 붉히며 별거 아니에요 라고 답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청년의 모습에서 저는 제 다큐멘터리가 남긴 작은 변화의 씨앗을 발견했고 세상이 아주 조금은 더 따뜻하고 겸손해지고 있음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질문과 희망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데이비 씨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작은 자선단체를 만들어 시각장애인들을 돕고 있었고 놀랍게도 준영 씨와 민지 씨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 다큐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제 가슴은 다시 한번 뜨거운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